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게 혹시 그냥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장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의도적인 저출산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이 문제의 아주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이민 문제. 그 뒤에 숨겨진 큰 그림은 뭔지, 또 비슷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주장이 던지는 질문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주장의 진짜 핵심은 저출산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저출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 정치 세력이 이걸 최소한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더 부추긴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설계했다기보단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인 거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저출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자료에서는 저출산을 출산의 주체인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한 여성이 평생 평균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즉 합계 출산율이 낮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되어야 하거든요.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0.6명대입니다. 이건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결혼을 점점 안 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주장은 그 원인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바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 0.7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과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0.7이면 거의 정비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을 확률도 그만큼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서 50%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려면 집값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집 사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이렇게 대출을 꽁꽁 묶어서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는 정작 중국 국적자들에게는 이런 제한 없이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은행에 있는 우리 예금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질 텐데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주장이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0.6명대의 초저출산이 계속되겠죠. 그럼 한 10년에서 15년쯤 뒤에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엄청난 노동력 부족 사태가 터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대규모 이민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주장의 진짜 핵심,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인구 변화가 사실은 중국계 이민을 들여오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서 말하는 4단계 괴력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출산을 통해 인구 공백 상태를 만듭니다. 둘째, 그 빈자리를 중국에서 온 대규모 이민자들로 채우는 거죠. 셋째,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닿는 이 이민자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게 해서 영구 집권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대한민국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성국가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력을 영속화하고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며 중국에 넘기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들으면 에이, 설마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이게 전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미국 민주당인데요. 자신들의 잠재적 투표층이 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불법 이민자들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있죠. 또 다른 예는 바로 텍사스 합병 사례입니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에 미국인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그 영토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이처럼 이민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가 한 지각의 정치적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주장은 결국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짜 매국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 청년들과 국민들은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고 그 자리에 중국인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금으로 집을 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집주인이 되고 한국인은 세입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본격화될 중국계 이민을 통한 중국 속국화를 위한 일종의 밑작업이라는 아주 무서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의 진짜 매국노는 과연 누구인가? 이미 7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유령 같은 친일 매국노인가? 아니면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친중 매국노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